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연소의 그 3요소 중에서 이제 가연물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산소 공급원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연소의 3요소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바로 점화원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점화원의 그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점화원의 종류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기적인 발화원, 전기적인 열 에너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기계적인 열 에너지원, 그리고 세 번째로 화학적 에너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전기적인 에너지원, 열 에너지원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전기적 열 에너지원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 열 에너지의 그 세세한 내용들은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내용은 전기적인 열 에너지에는 어떠한 열들이 있는지를 좀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여기 있는 그 내용들은 그냥 이해하시는 정도면 있으면 돼요.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그 열이 뭐냐? 바로 유도열입니다. 유도열. 그래서 이 유도열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도체 주위에 변화하는 자장이 존재하거나 자기장을 말하는 거죠. 도체가 자장 사이를 통과하여 뭐가 발생하고 전위차가 발생하고 이 전위차에서 전류의 흐름이 일어나 도체의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하는 것을 바로 유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유도열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적인 열 에너지원이다라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유전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류가 누설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설 전류에 의해서 절연 능력이 감소하여 발생되는 열을 바로 유전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항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체의 전류가 흐르면 그 도체에 열이 발생을 해요. 그죠? 그래서 도체의 전류가 흐르면 도체 물질의 원자 구조 특성에 따르는 전기 저항 때문에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이렇게 열로 변하는 그 열을 저항열이라고 합니다. 저항열. 그 다음에 아크열. 자, 아크열은 이제 아크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스파크가 딱 튀면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접촉 불량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을 아크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전기열. 정전기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정전기 많이 발생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전기가 방전할 때 발생되는 열이 바로 정전기열인 거죠. 그리고 이제 번개. 자, 번개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을 바로 낙뢰에 의한 열이다. 그래서 이 전기적 열 에너지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도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정전기에 대한 내용인데, 정전기. 자, 보세요. 자, 정전기는 도체 아니에요. 도체가 아니라 부도체. 그죠? 부도체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되고요. 전기가 흐르지 못해. 그죠? 부도체이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못하고 뭐 한다? 축적되는 거죠. 쌓이는 거예요. 축적돼서 가연성 가스나 가연성 액체에 뭐가 될 수 있다? 점화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주유할 때 이렇게 정전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바로 정전기를 크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의 발생 과정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정전기의 발생 과정.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정전기가 어떻게 발생을 해서 점화원이 돼서 화재가 발생하는지 그 단계를 자, 하나씩 보셔야 돼요. 먼저 정전기가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정전기는 바로 부도체의 마찰 등에 의해서 일단 전하가 발생을 합니다. 전하가 발생하면 그 전하가 어떻게 되겠어요? 쌓이는 거죠. 전하의 축적에 의한 전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전위의 상승에 의해서 바로 절연 파괴에 의해서 뭐가 된다고요? 방전이 되는 거죠. 방전. 정전기가 방전이 돼요. 방전. 그때 이제 그 최소 발화 에너지 이상일 경우에 가연물을 점화시켜서 바로 화재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조금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로는 일단 부도체의 마찰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일단 전하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전하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절연 파괴. 그죠? 절연 파괴에 의한 방전이 이루어지고요. 방전. 그리고 최소 발화 에너지 이상일 경우에 가연물을 뭐한다? 점화를 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화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정전기의 그 발생 과정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정전기는 왜 일어나느냐?
예, 정전기의 발생 원인도 자, 아셔야 되겠죠, 그죠? 예, 정전기의 발생 원인은 자, 근본적으로는 전기 부도체와의 마찰입니다. 부도체 간의 마찰에 의해서 바로 정전기가 발생하고요. 그다음 뭐 자동차를 장시간 주행할 경우, 그리고 뭐 5개 탱크에 석유를 주입할 때, 석유 주입할 때도 정전기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인체에서의 대전, 우리가 옷을 겨울철에 그 니트 같은 것을 입을 때 어때요? 막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정전기인 거예요, 정전기, 그죠? 니트 등의 소재에 의해서 뭐 주유기가 발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정전기의 발생 원인도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그 정전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 대책이 있죠, 대책. 첫 번째로는 뭐 한다? 네, 접지를 한다. 접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기를 다른 방향으로 흘러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물체에 쌓이지 않게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접지를 시켜주면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의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그래서 겨울철에 그 정전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조하지 않고 바로 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시켜주면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줄여준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공기를 이온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부도체가 아닌 도체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바로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전기적인 우리가 발화원을 봤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기계적인 발화원입니다. 물리적인 거, 기계적인 거. 첫 번째 그 발화원을 보시면 뭐가 있어요? 압축열. 압축이죠. 그러니까 압축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을 이렇게 어떻게 부피를 줄여주는 거야. 이렇게 눌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압축. 그래서 기체를 급히 압축할 때 발생되는 열, 그런 열에 의해서도 바로 점화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마찰열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두 고체를 뭐 할 때 마찰시킬 때 발생되는 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 시대에 왜 불을 발견했을 때 그 부싯돌이나 이렇게 마찰시켜가지고 불을 냈잖아요, 그죠? 얻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그 발생되는 열로 바로 점화원이 된다는 거죠. 바로 마찰열입니다, 마찰열. 그 다음에 이제 마찰 스파크. 그래서 고체와 금속을 뭐 할 때 마찰시킬 때 불꽃. 자,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마찰 스파크라고 하는 거죠. 마찰 스파크. 불꽃, 그죠? 스파크에 의해서 이거 불이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화학적인 점화원입니다. 화학 반응이죠. 화학 반응. 여기 보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연소열에 의한, 자, 바로 연소인데, 이 연소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연소에 우리 정의 시간에 배웠죠. 연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연성 물질이 산소와 반응했을 때, 그죠? 그게 바로 연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소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물질이 완전히 어떤 되는 경우 산화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이 바로 연소열입니다. 연소열 또는 뭐 산화열이라고도 해요. 산화열. 그 다음에 자, 용해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용해는 녹는 거예요, 녹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액체에 용해될 때 발생하는 열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농황산이나 묽은 황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액체에 용해될 때 녹으면서 발생되는 그 열, 이런 것들도 다 화학적인 점화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분해열. 자, 분해열은 뭐야? 화합물이 뭐 할 때? 분해할 때 발생되는 열이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퇴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쌓아두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그 미생물이 분해되면서 그 어떻게 되냐? 바로 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종의 분해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성열. 생성한다는 거는 새롭게 어떤 게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생성열. 그래서 발열 반응에 의해서 화합물이 생성할 때의 열을 바로 생성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에는 뭐 발열 반응이라는 것이 있고 뭐 흡열 반응이 있는데 발열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화합물이 생성할 때의 열을 갖다가 바로 생성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화학적인 점화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자연발화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물질이 이제 외부로부터 열의 공급을 받지 않고 이거는 스스로 발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바로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일종의 화학적인 점화원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기 기계적인 발화원이나 화학적인 점화원 똑같이 자, 어떤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은 이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해 정도만 하시고 이 기계적인 발화원과 화학적인 점화원에 어떠한 열들이 속해 있는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발화원에 속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 한번 볼게요. 온도. 자, 온도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그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온도는 바로 이겁니다. 섭씨 온도를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우리나라는 그 온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섭씨 온도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그 기온을 몇 도 몇 도라고 표시 안 해요. 어떻게 표시해요? 바로 화씨 온도로 표시하는 거죠. 뭐라 이거? 파렌하이트라고 해가지고 바로 미국은 온도를 이렇게 표시해요. 이런 식으로. 뭐 100F 이렇게. 우리는 뭐 예를 들어 30도다, 뭐 30도씨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온도를 표현할 때. 근데 미국은 섭씨 온도를 안 써요. 바로 화씨 온도 체계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지금 크게 보면 온도를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섭씨 온도는 뭐냐? 바로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순수하게 어는 점, 빙점, 물이 어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어는 점을 몇 도씨? 섭씨 0도씨. 그죠? 0도에서 물이 얼어요. 그리고 끓는 점. 자,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 100도씨로 해서 그 사이를 몇 등분 시킨 거냐? 그 사이를 100등분 시키고 한 눈금을 1도씨로 한 온도 단위를 바로 섭씨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섭씨 온도. 그래서 어는 점을 0도 그리고 끓는 점을 100도로 해서 그 사이를 100등분한 다음에 그 하나의 눈금을 1도라고 우리가 읽는 거죠. 그게 바로 섭씨 온도입니다. 섭씨 온도. 자, 그러면 화씨 온도는 어떻게 된 거냐? 화씨 온도. 화씨 온도는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물과 얼음과 염화 암모늄의 혼합물, 소금물이죠, 소금물. 자, 소금물로 얻어지는 가장 낮은 온도를 뭐로 놓은 거예요? 0. F라고 하는 것은 파렌하이트라고 읽으면 돼요. 자, 0F. 그래서 얼음의 어는 점을 어떻게 놓은 거예요? 32F. 32 파렌하이트. 그리고 수은 온도계의 물의 끓는 점을 어떻게 놓은 거예요? 212 파렌하이트로 했을 때 이때 빙점, 어는 점과 B점, 끓는 점 사이를 몇 등분 했다고요? 180등분하고 한 눈금을 1 파렌하이트로 한 온도 단위를 화씨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죠. 자, 우리 아까 그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요. 0도에서 자, 어는 점 0도에서 끓는 점 100도까지가 얼마큼 차이가 나요? 100도만큼 차이 나는 거죠? 100도만큼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몇 등분한 거예요? 바로 100등분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화씨 온도 같은 경우에는 얼음의 어는 점 32 파렌하이트 그리고 물의 끓는 점을 212 파렌하이트로 놨죠. 이게 지금 얼마큼 차이가 나요? 얼마큼 차이 나요? 정확히 180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80등분을 하고 그때 한 눈금을 1 파렌하이트로 한 온도 단위를 화씨 온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절대 온도, 켈빈. 자, 켈빈이죠. 우리가 이제 그 소방을 공부하면서 많이 보이는 온도는 바로 이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화씨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 변환시키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자주 접하시게 되는 것은 섭씨 온도와 바로 절대 온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절대 온도는 무엇이냐? 보세요. 공기의 온도를 낮추어가면 압력이 0이 되는 상태에 이르고 이 상태가 절대적 영도로서 몇 도씨? 섭씨 영하 273도씨로 되는 온도다라는 거죠. 그때 물체의 빙점은 얼마? 273 켈빈이 되고요. B점, 끓는 점은 373 켈빈으로 하고 그 사이를 몇 등분 한다고요? 똑같이, 누구랑 똑같이? 섭씨 온도와 마찬가지로 100등분한 바로 섭씨 온도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 절대 온도라고 하는 값은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몇 도를 더해주냐? 273을 더해주시면 돼요. 273. 그래서 이 눈금의 단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섭씨 온도에서 만약에 온도차가 자 50도씨만큼의 온도차가 났다라고 하면 이 절대 온도도 똑같아요. 절대 온도에서도 온도차가 얼마가 난다고요? 섭씨 온도에서 50도면은 절대 온도의 온도차도 똑같이 50켈빈이 된다고. 50켈빈. 왜? 똑같잖아요. 똑같이 100등분 해가지고 그 한 눈급을 나타내 준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100등분. 여기도 100등분. 그래서 이 섭씨 온도에서의 온도차와 절대 온도에서의 온도차는 뭐하다고요? 같다고요. 단지 이 단위만 다른 것 뿐인 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랭킨 온도가 나오죠? 이 랭킨 온도는 뭐 거의 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 랭킨 온도는 뭐냐면, 자, 아까 절대 온도가 섭씨 온도의 온도 체계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랭킨 온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화씨 온도와 체계가 똑같아요. 화씨 온도와. 그래서 자, 보세요. 절대 온도계의 정의와 같이 마이너스 영하 460 파렌하이트를 절대 0도로 하고 물의 빙점을 492, B점을 672로 하고 그 사이를 180등분한 화씨 온도 체계를 랭킨 온도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이 랭킨 온도 같은 경우는 뭐 구하라고는 안 나오는데 이 랭킨 온도는 절대 온도에다가 얼마? 460만 더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랭킨 온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온도를 그 환산하는 그 공식이 나와요. 공식. 뭐 이것도 이제 간혹가다 이제 출제가 되긴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요겁니다. 요거 섭씨 온도와 그리고 화씨 온도. 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만큼 더해 준 거다라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랭킨 온도 같은 경우는 화씨 온도에다가 460만큼 더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험 같은 경우에 나온 적은 없어요. 거의 나온 적 없어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는 방법. 그죠? 공식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공식은. 그래서 섭씨 온도.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꿀 때는 화씨 온도 마이너스 32에다가 얼마를 곱해준다? 9분의 5를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공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과 이것은 서로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이거는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는 공식이고요. 이거는 반대로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 그러한 공식이에요. 자,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기온을 자, 미국식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요. 미국식으로. 미국에서는 어떻게 부르나. 자, 우리나라의 뭐 온도를 자, 지금 현재 30도씨라고 할게요. 우리나라의 기온 30도씨.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섭씨 온도 안 쓴다고 했어요. 그죠? 화씨 온도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몇 도로 불릴까? 우리나라가 30도라고 했을 때 미국은 자, 이걸 화씨 온도로 바꿔 주시는 거죠. 화씨 온도로. 자, 바꿔 주면 얼마라고요? 섭씨 온도에다가 5분의 9. 이 5분의 9라고 하는 게 얼마예요, 이게? 이게 얼마예요? 이거 1.8에 1.8. 이게 왜 나왔냐면 섭씨 온도는 뭐예요? 어는 점과 끓는 점을 100등분했죠. 근데 화씨 온도 같은 경우에는 어는 점과 녹는 점을 180등분했죠. 몇 배예요? 1.8배예요. 그래서 여기다 1.8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1.8. 5분의 9라는 값을. 맞죠? 자, 그래서 5분의 9 곱하기 섭씨 온도, 우리나라의 온도 30도씨. 여기에다가 32만큼을 더해준다고요. 그러면은 이걸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이거 계산해주면은 54죠, 54. 54에다가 32 더해주니까 얼마예요? 86 파렌하이트가 되는 거죠. 86 파렌하이트. 그죠? 그래서 미국의 온도, 미국에서의 86 파렌하이트는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몇 도라고요? 30도에 해당이 된다고요. 이렇게 온도를 자 환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의 그 관계.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식 중에서 하나만 암기하시면 돼요. 하나만 암기하시면 돼요. 하나만. 아시겠죠? 똑같은 공식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소와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재, 뭐 소방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용어들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은 자, 발화점. 발화점. 발화. 자, 화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화재가. 발화점. 그래서 이 발화점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똑같은 말로 뭐냐? 착화점. 착화점이라고도 해요. 화재가 착수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화점 아니면 착화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발화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어떤 가연성 물질에다가 자, 불꽃을 접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러니까 점화원이 없이, 그죠? 점화원이 없이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발화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위험하다고 했죠. 그죠? 위험하다. 그죠? 그래서 가연 물질에 불꽃을 접하지 아니했을 때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를 바로 발화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화점. 그래서 공기 중에서 뭐라고요? 스스로 점화원 없이 스스로 타기 시작하는 온도다라는 거죠. 발화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점화원이 없이 가연물에 가열된 열에 의해서 스스로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고체 물질 중에서 발화 온도가 가장 높은 물질이 있어요. 바로 인견입니다. 인견. 그러니까 인조로 만든 견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인견. 그래서 고체 물질 중에서 발화 온도가 가장 높은 물질이 뭐다? 인견이다.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인화점. 네, 인화점이 나옵니다. 인화점. 그 인화점은 무엇이냐? 자, 어떤 휘발성 물질에다가 불꽃을 접해서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다. 자, 그러면 발화점과 인화점의 차이가 뭐예요? 자, 발화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화원 없이 연소가 되는 최저 온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화점 같은 경우에는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라는 거예요. 인화점. 그러면은 자, 발화점과 인화점 중에서 누가 더 높을까요? 누가 높아요? 바로 발화점이 더 높아요. 온도 자체가. 같은 물질이라고 했을 때. 자, 그다음 가연성 증기가 발생했을 때 연소 범위의 하한계에 이르는 최저 온도다. 그죠? 연소 범위의 하한계. 그죠? 연소 하한계에 이르는 최저 온도가 바로 인화점이라는 거예요. 인화점. 그다음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액체가 공기와 혼합하여 기상부에 다른 불꽃이 닿았을 때 이거죠? 불꽃이 닿았을 때 점화원이 있을 때 그때 연소가 일어나는 최저 온도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리고 자, 위험성 기준의 척도이다. 자,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올 건데 요 인화점의 범위에 따라서 이거는 제1석유류와 제1석유류에서부터 제4석유류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제1석유류에서 제4석유류를 분류할 때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인화점이라는 거죠. 인화점. 그다음 가연성 액체의 발화와 깊은 관계가 있고요. 연료의 조성, 점도, 비중에 따라 인화점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인화점.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은 이제 물질별로 인화점과 착화점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물론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자, 이걸 통째로 암기하시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암기하시는 것이 더 이제 좀 더 효율적인 공부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세요. 일단 착화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착화점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착화점은 이제 발화점을 말하는 거죠. 이 물질 중에서 제일 발화점이 낮은 게 뭐예요? 제일 낮은 게 여기 있네요. 여기 이황화탄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뭐 발화점이 제일 낮은 물질이 무엇이냐? 그죠? 이런 거. 뭐 이황화탄소. 그죠? 이렇게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인화점 같은 경우도 이제 보기 4개를 딱 주어지고 어떤 물질의 인화점이 제일 낮냐, 제일 높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화점과 착화점을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 통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연소점입니다. 연소점. 자, 연소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보세요. 인화점보다 5에서 10도 정도 높아요.
인화점보다 높아요. 연소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연소를 5초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온도가 바로 연소점. 연점이 연소점. 그래서 어떤 인화성 액체가 공기 중에서 열을 받아 점화원의 존재하에, 그죠? 점화원. 그러니까 점화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발화점이에요. 발화점. 점화원의 존재하에 지속적인 연소, 연소를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온도가 바로 연소점이에요. 연소점. 그래서 가연성 액체의 점화원을 가져가서 인화된 후에 점화원을 제거하여도 가연물이 계속 연소되는 그 최저 온도가 바로 연소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를 보시면은 인화점이 제일 낮아요. 인화점이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연소점이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온도가 바로 발화점입니다. 이 순서 좀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인화점이 제일 낮아요. 그 다음에 연소점, 발화점. 이거는 이제 어떤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한 물질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중입니다. 비중. 자, 비중은 뭐냐? 비중, 물, 4도씨. 4도씨의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물체의 무게를 바로 비중이라고 하는 거지, 비중. 그래서 비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제 비중을 우리가 S라고 이렇게 표시하죠. 그죠? Specific Gravity라고 해서. 자, 비중 S는 밀도면 밀도. 자, 밀도의 비로도 구할 수 있어요. 밀도의 비로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중량. 비중량의 비로도 구할 수가 있는 건데 바로 물 몇 도? 4도씨. 물 4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의 물체의 무게를 바로 비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B점. 자, B점은 앞에서 설명드렸죠. B점은 자, 보일링 포인트 뭐예요? 바로 끓는 점. 끓는 점이죠. 액체가 끓으면서 증발이 일어날 때의 온도를 B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열입니다. 비열. 자, 비열은 뭐냐? 일단 자, 지금 보세요. 이게 1칼로리. 1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1칼로리는 1g의 물체를 1도씨만큼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1칼로리라고 한다고. 1칼로리. 아시겠죠? 다시 1g의 물체를 1도씨만큼 온도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1칼로리라고. 1칼로리. 1칼로리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1BTU. 이거 뭐예요? 1BTU. 1BTU. 이 BTU는 이제 브리티시 서멀 유닛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영국에서 사용하는 그 열량단위예요. 그래서 1BTU는 1g이 아니에요. 1파운드. 1파운드의 물체를 1파레나이트만큼 온도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1BTU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건 아니에요. 영국 단위. 그래서 이것도 하나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1BTU가 얼마냐? 1BTU가 몇 칼로리냐? 몇 칼로리? 얼마냐? 대략적으로 252칼로리 정도가 돼요.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1BTU는 252칼로리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CHU는 뭐예요? 이거는 똑같아요. 1파운드의 물체를 1도씨, 섭씨 1도씨만큼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1CHU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기억을 하실 거는 1칼로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1BTU가 몇 칼로리인지,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비열. 자, 그 다음에 융점. 자, 융점. 바로 멜팅 포인트죠. 멜팅 포인트. 뭐예요? 융점은 바로 녹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녹는 점. 그래서 대기압 상태에서 고체가 액체로 되는 온도. 그죠?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걸 뭐라고 했어요? 바로 융해된다고 하죠? 그 융점이라고 하는 거죠. 융점. 그래서 융점이 낮은 경우에는 액체로의 변화가 용이하다. 그죠? 쉽겠죠? 융점이 낮은 경우, 그죠? 그래서 액체로 변화가 용이해서 화재 발생 시 연소 확산이 더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위험물로 취급해서 그 저장 탱크 주위에 무엇을 설치한다? 방유제를 설치하는 거죠. 방유제는 이제 그 유류 같은 것이 흘러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그 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방유제를 설치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멸입니다. 자멸.
자, 레이턴트 히트인데 자멸은 이거예요. 그 온도는 변화가 없고요. 상태 변화. 자, 온도는 변화가 없고 상태만 변화했을 때 자, 요구되는 열량을 무엇이라고 한다? 바로 자멸이라고 해요. 자멸. 자멸.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든 거 있잖아요. 뭐 융해 잠열이다. 융해 잠열이다. 뭐 증발 잠열이다. 뭐 기화 잠열이다. 이런 거 있죠. 잠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는 안 변하고 상태가 변했을 때 그때 열을 말하는 거죠. 열량. 그래서 융해 잠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변할 때 요구되는 열량이고요. 이 증발 잠열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할 때 요구되는 열량을 말하는 거죠. 예? 융해 잠열, 증발 잠열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잠열을 계산할 때는 간단해요. 뭐냐면 그 어떤 물질의 질량에다가 바로 뭘 곱해주면 돼요? 증발 잠열 또는 융해 잠열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MR, Q는 MR. 이게 바로 잠열. 그래서 이게 아래 참고사항에 보시면 자 물이죠 물의 잠열. 그래서 융해 잠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융해 잠열은 고체에서 액체로. 그러니까 물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얼음에서 물로 녹을 때 필요한 열량 얼마? 80칼로리. 그리고 기화 잠열 또는 증발 잠열. 이거는 물에서 수증기 상태로 변할 때의 열량이잖아요. 얼마라고요? 539칼로리입니다. 539칼로리. 그 다음에 0도씨의 물 1g이 100도씨의 수증기로 되는데 필요한 열량 얼마예요? 639칼로리. 이거는 이제 그 현열을 공부를 하셔야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0도씨의 얼음 1g이 100도씨의 수증기로 되는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 719칼로리. 이렇게 해서 요 열량 있죠, 열량. 이것들을 좀 수치를 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잠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현열. 자, 현열은 이제 잠열과는 조금 이제 대조되는 그러한 그 용어인데, 자, 보세요. 잠열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의 변화 없이 상태가 변할 때에 자, 요구된 열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열은 반대로 물질의 상태 변화는 없고 온도 변화만 있을 때에 필요한 열량을 바로 현열이라고 합니다. 현열. 그래서 현열 얼마예요? Q는 MCT. 이거 많이 배웠어요.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그죠? Q는 MCT. 그래서 이 M은 이제 물질의 질량이 되겠고요. C는 비열이고요. 그리고 델타 T는 온도차가 되는 겁니다. 온도차. 이렇게 해서 현열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점성. 자, 점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점성은 어떤 끈적끈적한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끈적끈적한 정도. 그래서 유체 내의 저항으로 온도가 증가할수록 점성은 뭐가 돼요?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액체와 기체를 통틀어서 유체라고 해주는데 그 액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가 떨어진다고요. 온도가 상승하면. 그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온도 증가에 따라 점성이 뭐 한다고요? 낮아진다고요. 점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체의 유동이 용이해서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기체의 경우에는 점성의 변화와는 위험성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적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기압 볼게요. 증기압. 자, 증기압. 자, 증기압 같은 경우에는 뭐냐? 어떤 물질이 일정한 온도에서 어떤 상태? 열 평형 상태가 되는 증기의 압력을 바로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그죠? 열 평형 상태가 됐을 때 또는 증기가 액체와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증기가 새어 나가려는 압력을 그것을 바로 증기압이라고 하는 거죠. 증기압. 그래서 이 증기압의 그 특성을 한번 보셔야 돼요. 특성. 자, 기압계의 수은을 이용하는 것이 이게 우리 수은주죠. 수은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이유는 뭐하기 때문에 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이제 기압계의 수은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쉽게 증발하는 휘발성 액체, 쉽게 증발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증기압이 그만큼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증기압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휘발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증기압은 밀폐된 용기 내의 액체 표면을 뭐한다? 탈출하는 증기의 양이 액체 속으로 재침투하는 증기의 양과 같을 때의 압력을 바로 증기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동하는 액체 내부에서 압력이 증기압보다 낮아지면 액체가 기화하는 뭔다? 공동현상이 발생한다. 그죠? 이거는 이제 그 기계 분야에서 공부하시면 나와요. 캐비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증기압 그 유체의 압력이 증기압보다 낮아지게 되면 바로 이런 공동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그죠? 펌프의 배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기 분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큰 증기압이 나타난다. 그죠? 그리고 분자의 운동이 커지면 증기압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분자의 운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압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체의 온도가 상승하면 증기압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증발과 응축이 평형 상태일 때의 압력을 바로 포화 증기압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증발과 응축이 어떤 상태일 때? 평형 상태일 때 이것을 포화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증기압의 단위 있죠? 증기압의 단위가 중요해요. 증기압의 단위. 자, 이건 증기압도 일종의 압력이죠, 압력. 그죠? 압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의 단위죠? ATM, 아트모스피어, ATM. 그리고 이거 수은주, 미리 HG, 수은주라지, 수은주. 그리고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 면적당 가해지는 힘, 질량.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미터 H2O, 수주. 이게 수은주죠? 이게 수주예요, 수주. 물 높이, 수주. 그 다음에 이거 미터 아쿠아. 똑같아요. 아쿠아가 물이잖아요, 물. 그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단위. 네, 미터 H2O나 미터 아쿠아나 똑같은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푸사이. 이거는 파운드 퍼 인치, 제곱인치, 스퀘어 인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PSI랑 이거 파운드 퍼 제곱인치, 이거는 같은 단위예요. 같은 거. 예. 파운드. 이거 파운드가 무게 단위고 인치가 길이의 단위잖아요. 길이. 그러니까 이거는 인치의 제곱이니까 면적분에 가해지는 힘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킬로파스칼 압력 단위. 그리고 뉴턴 퍼 제곱 센티미터 면적당 가해지는 힘. 그리고 이거는 미리바. 그죠? 이것도 압력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증기압의 단위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죠? 증기압의 단위가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잘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증기 비중이 나오죠. 예, 증기 비중은 이거는 이제 이 공식 자체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계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계산 문제. 그래서 증기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기 분자량,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얼마냐면 대략적으로 29예요, 29. 28.84 정도 되거든요. 28.84. 근데 이걸 이제 대략 해서 29 정도로 놓는 거죠. 계산의 편의성에 의해서. 그래서 공기 분자량에 대한 가스 분자량의 비, 이것을 바로 증기 비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 비중의 값이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가벼운 거고 1보다 크면 공기보다 무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기 비중은 29분의 어떤 특정 물질의 분자량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공식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식. 자, 그 다음 증기 공기 밀도입니다. 증기 공기 밀도. 자, 이것도 공식을 아셔야 돼요. P분의 P' 곱하기 D 플러스 P분의 P 마이너스 P'.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값이 이제 대기압. 대기압이고요. P'이 포화 증기압. 그리고 D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증기 밀도입니다. 이것들은 뭐 문제에 이런 값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문제에 나온 값들을 이용해서 공식에 대입을 하셔서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증기 공기 밀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기와 증기의 비중을 자 나타내는 지수, 이것을 증기 공기 밀도라고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증기 공기 밀도가 1에 자 1이라는 값에 가까우면 공기 중에 희석되고 1보다 크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거죠. 가라앉는다. 무겁기 때문에. 무거워서.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액체의 증기압도 낮아서 증기 공기 혼합물은 거의 공기가 대부분으로 1에 가깝다라는 거. 그리고 온도가 상승해서 B점 가까이 되면, 그러니까 끓는 점이죠. 끓는 점. 온도가 상승해서 B점 가까이 되면 증발이 가속되어 주위 공기를 밀어내고 공기 증기 혼합물은 1보다 커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뭔다 가라앉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증기 공기 밀도는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식. 자, 그다음에 이제 증기 밀도입니다. 증기 밀도. 그래서 증기 밀도를 이제 증기 비중과 이제 거의 유사하게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 증기 밀도는 이제 액체나 고체에서 발생된 증기가 일정한 최적에서 차지하는 증기의 질량을 바로 증기 밀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제 22.4라고 하는 값은 무엇이냐? 바로 공기의 부피인데 바로 어떤 기체 1몰에 해당하는 바로 공기의 부피가 바로 22.4라는 거예요. 4. 그죠? 20.4. 자, 그래서 이 증기의 밀도가 뭐하면 뭐할수록 증기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밀도가 더 크다는 거죠. 즉 분자량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물체나 똑같아요. 어떤 기체나 한 몰의 부피는 뭐하다고요? 22.4리터로 일정하다고요. 한 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폭구조입니다. 방폭구조. 그래서 이 방폭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은데,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은 방폭구조에는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내압 방폭구조와 압력 방폭구조, 그 다음에 유입 방폭구조 이렇게 세 가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폭구조에는 첫 번째 내압 방폭구조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뭐냐? 기계 용기 내에 이제 폭발성 가스가 침입하여 폭발하여도 용기가 이 폭발 압력에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압력에. 그래서 폭발 압력에 견디며 접합면 틈새를 통해 불꽃이 누설되어 이제 외부의 가연성 가스에 점화가 되지 않는 구조, 내압 방폭 구조. 그래서 폭발에 의한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용기가. 그 다음에 이제 압력 방폭 구조 같은 경우는 뭐냐? 이거는 자, 외부에서 그 가연성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 용기 내의 압력을 높여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압력이 높으면 외부에 있는 가스가 못 들어오죠. 압력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불활성 가스로 용기 내부의 저압력을 유지하여 내부 스파크와 외부 가연성 가스의 접촉을 아주 불가능하게 된 구조인 거죠. 내부의 압력을 높여서 외부에 있는 가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완전히 차단시키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 다음 유입 방폭 구조는 뭐냐? 전기, 불꽃, 아크 또는 고온이 발생하는 부분을 절연유 속에 그죠? 자, 절연유 속에 넣어 주위에 있는 폭발성 가스와 접촉을 차단하는 구조가 바로 유입 방폭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일. 이 오가 바로 오일을 뜻하는 그 오입니다. 오. 나머지 뭐 안전정 방폭 구조가 있고요. 뭐 본질 안전 방폭 구조, 그리고 특수 방폭 구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폭 구조에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압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 유입 방폭 구조, 이 세 가지의 방폭 구조는 좀 구분을 좀 하셔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폭 구조까지 해서 이제 그 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는 점화원까지 같이 알아봤고요.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위험물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